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욱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제 오늘 좀 갑자기 지금 큰 이슈로 좀 부각을 하고 있는데 송민순 전 외교장관 회고록 좀 여야 굉장히 쟁점할 분위기입니다. 좀 상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송민순 전 외교통사부 장관이죠. 예. 노무현 정권 때 외교통사부 장관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회고록이 나왔는데 이 회고록에서 유엔 인권 결의안이 있었어요. 2007년 11월입니다.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2007년도 11월에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기권을 했었거든요. 기권을 하는 과정이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어쨌든 의견을 물어봐서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쟁점의 그 네.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수석 대변인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인 이재정 전 장관도 부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북한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됐다라는 건데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된 부분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 자체는요. 예, 박 교수님, 먼저 최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 회고록에 저도 아까 잠깐 봤었는데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글쎄, 뭐 결론적으로 예. 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전직 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회고록에서 나왔다는 거는 일단 결론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누가 뭐라봐도 국가의 정체성과 어떤 국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사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법이라는 그 체계가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모든 걸 관할하는 가치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인권 문제 전 세계가 경악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그 권력을 위임받은 그 당시에 권력 심장부가 말이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적에게 물어봤다. 참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한미동맹이 왜 균열되고 삐걱거리고 남북 관계를 특수하게 끌고 가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런 파열음들이 왜 나왔는지 그거를 하나에 풀 수 있는 조그만 단서가 또 나온 거예요. 역사가 지금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과거 문제지만.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회고록이 있을 때마다 항상 보면은 사실 논란, 진위 논란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고록에 없는 사실 쓰지는 않겠죠. 일단 회고록에 쓴 거는 뭐 전 외교장관으로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썼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인데 양심에 따라 썼을 것이다. 아무튼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정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단정지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단지 이제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맞겠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 지위 논란은 끝나지 않은 거고 이 상황을 쭉 보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정권 초기에 그 NLL 관련 발언이 있었잖아요. NLL 포기 취지 발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온통 전국을 뜨겁게 달궜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른바 사초 논란까지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보고 그것을 떠올리는 게 뭐 당연한 상식이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새누리당이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보 관련 얘기이고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진짜 물어봤다는 게 사실이라면 단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의논한 것인가 직접 물어본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에 따라서.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상당히 사실에 가깝게 밝혀진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나 야당은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전국을 뜨겁게 달굴 것 같은데 단지 걱정되는 건 아직은 뭐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색깔론으로 치닫고
특정 정당이나 야당을 완전히 북에 뭐 협력했다 이런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진위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으나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색깔론으로 가고 우리 항상 우리 대선 정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진영 논리로 완전히 갈라진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보에 관련된 거, 국방에 관련된 걸 다 덮는 또 하나의 브레이크가 될 대단한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색깔론이라는 이야기를 왜 야당에서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색깔론하고 엄밀히 따지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정체성이 흐려지고 헌법 정신이 훼손된 거를 바로잡자는 취지 이야기를 색깔론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003년에서 2007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불참 한 번 하고 기권 찬성 기권 해가지고 찬성 한 번 한 걸 빼고는 상당히 인권 문제를 회피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왔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보편적인 인권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인권 문제를 소중히 하는 그런 정신을 훼손시킨 거예요. 일단은 물론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한미 간의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났어요. 한미 동맹 관계가 균열되면서 우리 안보 이익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또 5차 핵실험까지 온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지금 대통령 후보가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지금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도 뭐 반대해서 잠정유보로 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쌀도 좀 지원해야 된다. 최근에 그 대북 전단 문제도 반대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의 그런 실상을 북한 인민들한테 알려서 인권 문제를 향상시키는 그런 조치인데 지금도 문재인 대표는 소극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정신,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 이런 문제에서도 한번 신랄하게 비판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이 진위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진위가 밝혀지기 전에 지나치게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첫째 중요한 점이고 결국은 이런 점들 만약에 이게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2007년도 11월입니다. 한 달 후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북한과 뭔가 새롭게 이제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사된 마당인데 어쨌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이제 논의가 되니까 당연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찬성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외교부도 찬성 입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통일부는 좀 기권 쪽에 무게가 두어졌던 것 같고 그 당시 외교통상부는 일단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황상으로 볼 때 그때 이게 무조건 이것을 찬성하는 것이 꼭 유리하냐. 그렇다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우리가 찬성한다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갑자기 향상되는 것도 아닌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한국 사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대단히 안보에 있어서 불안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에 딱 좋은 소재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저는 이제 외교, 안보, 국방의 모든 사안을 덮는 것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사드 문제 배치는 뭐 결정이 됐습니다만 외교 전략도 그렇고 안보라는 게 반드시 군사적 관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보라는 것은 국방도 있고 군사도 있고 외교도 있고 다 이런 것을 포괄한 개념이 안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상실될 수가 있다, 실정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단 든다는 거예요. 저는 박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도 이것은 무조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 정권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단정짓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과거에 이제 국가의 그런 전쟁이라든지 무기 체제 그런 확산 이런 안보 개념보다도 최근에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 안보 개념, 휴먼 시큐리티 개념이 더 확장되고 더욱더 그걸 중요시 여기는 방향으로 담론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요. 교수님 어르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 인권법을 우리 정부가 통과시키려고 지난 11년간 노력을 했어요.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일본, 선진국들은 이미 통과시켜서 우리 정부가 야당의 반대로 이걸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북한 인권법을 통과 못 시킨 나라의 당사자이면서도 그 고민은 이해를 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북한의 독재 정권이 연장되면서 북한의 2,500만 주민 중에서 2,300만 원 더 헐벗고 굶주리고 탄압받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지금 가장 못된 그런 하나의 사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선제 차량론이 명분을 얻고 지금 이거 지금 자꾸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해고록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1차 핵실험 이후에도 그 미국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대동공단을 축소하자 전 세계적인 그런 압박 노선을 좀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좀 경각심을 갖게 하자 이것도 거부했어요 그 당시. 그리고 2005년 11월 달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인가요? 뭐 엄청난 논쟁을 하고 한미 간의 관계가 아마 최악이다.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황까지 간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4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 김정일 북한의 위원장이 만든 그 내용 중에서 6.25 선언 종전 선언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뜻을 그대로 수용해서 거기에 담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보통 우리처럼 이제 군대 가서 군복무를 하고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만 저도 이게 상식적인 선으로 봐도 이건 너무 좀 나가지 않았느냐. 아무리 뭐 정권을 위임받고 국민 투표로 된 정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국민의 동의를 안 얻고 말이죠.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다시 또 느끼는 겁니다. 아직. 지금 네. 뭐 두 분 말씀처럼 이 사안 자체가 파장이 간단치 않을 텐데 아까도 최창렬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 진위 여부가 일단은 그렇죠. 확인돼야 될 텐데 가장 핵심이 북한의 사전에 알렸느냐 안 알렸느냐 그 부분일 테고 또 한 가지는 그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전 당시 청와대 실장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느냐 두 가지일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진위 여부 확인과는 별개로 벌써 정치 쟁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TF 꾸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 연구했는데 문제를 우리나라 정치의 하나의 그 방정식이 있잖아요. 정치 문법이. 예. 어떠한 이슈가 제기되면 이 이슈를 어쨌든 키워가지고 자신의 정파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어느 나라 정치나 그게 뭐 정치의 기본이겠고 현실 정치에서 대단히 불가피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일수록 아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경제 문제나 일반 사회적인 핵심 이슈와 많이 달라요. 최근에 제기됐던 뭐 미르니 K스포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언젠가 밝혀져야 될 문제긴 한데 그러한 것들을 일거에 덮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쨌든 이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유혹은 받겠습니다만 집권당이 이 문제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을 덮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거 상대방 정당을 마치 북한에 이롭게 하는 정당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해명하고 또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진짜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을 아무리 2007년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걸 물어봤다면 이건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무슨 국기를 흔드는 문제다. 아직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존의 그러한 정치 문법과 달리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가지고 또 언제 1년을 쭉 끌 겁니까? 네. 이걸 내년 대선까지. 근데 대선까지 끌고 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말 뭐 백화쟁명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뭐 그야말로 안보 문제고 진영 논리로 정확하게 갈리는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 논란이 이게 진행이 되면요. 더 이상 여기서 이성이나 지성이 작동될 공간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걸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 문제를 규명하는 한편으로 뭐 TF 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밝혀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너무 당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걱정이 들길래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 교수님, 그 송민순 전 장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장관 지냈고 이제 국회의원도 지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는 관료로 좀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료시죠. 외교 관료. 그럼에도 출신이죠. 불구하고 예. 충분히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파장을 예상했을 텐데 이 시점에 나온 어떤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야당에서 그런 의심의 눈치를 보낼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외무 관료 생활을 짧게 했습니다만은 정치권에 오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 왜 그런 회고록을 이 시점에서 냈어야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한반도 주변 변수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또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과거의 그런 남북 관계 그런 어록, 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돼 공개될 텐데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노무현 정권 때 외교부 장관도 하고 뭐 그리고 또 뭐 안보실장인가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요직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실세들하고 그런 비화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꼭 역사에 남겨서 후세들한테 참고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쓰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또 자기가 이런 훗날 역사가 이런 거에 대해 재평가를 할 때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그런 노선사에서 자기는 양심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런 것도 은연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안보실장인가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송민순 장관 자체가 이런 정도의 회고록을 담는 거는 그걸 어떻게 의심하고 우리 뭐 아무리 대한민국이 그 뭐 공직자들이 뭐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외교부 장관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외교라인에서 계속 복무를 하고 또 국회의원까지 한 양반의 말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또 재밌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지금 물어봤다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회고록에 물어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어본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긴 한데 물어봤다라는 것을 어떤 행동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외교 라인이나 어떤 그 안보 라인에서 어느 선까지 서로 얘기한 것을 물어봤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같은 행동을 두고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이재정 전 장관, 아까 이재정 전 장관 얘기 나왔잖아요. 네. 김만복 전 국정원장. 그분들은 상인했으나 그것을 물어봤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일단 두 사람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일단 사실 부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오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완전 거짓말을 한 거냐. 지금 말씀처럼 송민순 전 장관이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회고록에서. 근데 봤는데 어떤 행동을 두고 송민순 전 장관은 물어봤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쪽에 아까 김만복이나 이재정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하트라인이나 무엇을 통해서 어쨌든 의견을 타진해 본 것을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내부 토론을 거쳐서 기권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를 수 해석이 있다는 다를 수 거예요. 있다. 항상 여기서 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아까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문제를 계속 각자의 주장만 하고 간다면은 한국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또 실종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와 또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정권 초기에 그 NLL 그 포기 취지의 발언 그 사초 논란과 또 연관돼 가지고 또 간다면 이건 대단히 불행하다. 그래서 야권도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여권을 너무 이렇게 우리를 색깔론을 뭔지 말아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린 그러한 것도 이러이러한 선에서 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을 빨리 규명하는 길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야권에게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단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묘한 게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당장은 좀 곤혹스러운 표정의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송민순 장관이 당시 어떻게 보면 한솥밥을 먹은 인사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송민순 장관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뭐 조화한 외교 관료 아니었어요. 충실하게 외교 업무를 잘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이 사안이 나왔느냐. 아까도 이제 최 교수님 네. 말씀 저도 분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이제 흐르면서 이야기할 때가 오니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본인도 많이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많은 요구를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한테.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리고 인권 문제 남한에서 만에 하나 그거 찬성하면 정말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소문 다 났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한 이야기에 우리 정부가 굴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굴복한 거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유린된 거예요. 북한의 독재 정권 체제의 그런 잘못된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유린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국가의 정체성 문제가 국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타기 할 것이 아니고 장관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후대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후손들한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규명할 거 규명하고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31만 표라는 그런 엄청난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왜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바로 대북 관계,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고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대표도 포함됩니다만 친노 세력들이 스스로 패족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반성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반성할 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타기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털 건 털고 가고 아닌 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좀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최 교수님 네. 오히려 굉장히 민주적 찬반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한테 배워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문제의 본질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박근혜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그런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문제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그 페이스북에서 강조하려 했던 것은 이것이 북한에게 물어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치열한 토론을 네. 거쳐서 결정을 했던 거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굳이 물어볼 필요 없었다. 우리가 그냥 결정해서 할 걸 그랬다. 그래서 뭐 기권을 가자 이렇게 했다는 보도도 아까 나왔지 네. 않았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남북 총리회담이 때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무조건 그것을 찬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마치 그 당시에 이 뭐 북한에 물어본 거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직 물어봤는지 물어보지 않는 것도 아직 판단도 안 된 상황이고 단 이것을 너무 또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우리나라의 국기를 문란시켰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 이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 없다. 우리는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러한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이런 또 유추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당에서 당장 새누리당에서 TF 만들고 이렇게 간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히 곤혹스럽다. 이 부분은 정말 분명히 규명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또 정권 초기의 그 사초 논란으로 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초 논란도 저도 기억을 되새겨 보면은 처음에는 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에서 시작하다가 또 사초 논란으로 번졌어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예. 보자라는 거였잖아요. 속된 말로 그다음에 까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또 까보니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 그것이 사실 여야 간의 단순히 여야 간의 문제만도 아니었죠. 정권 초기에 그것이 거의 다 우리 정국의 핵심 이슈였잖아요. 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것이 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정체성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그야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도 있고 말이죠. 외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은 북한에 협력했다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대단히 그 토론의 수준도 저급한 것이고 우리 한국 국익에도 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지금 전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정부도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 주민, 순수한 2,300만 주민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북한의 독재 정권의 만행과 포괄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규탄할 건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는 분명히 북한관이 무엇이고 북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내놔야 돼요. 이것이 대통령을 후보한 국민에 대한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안보정책조정회의 뭐 이런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러한 어록이 남아있어 이것이 만약 안 남아있다면 그것도 지난번처럼 큰 문제죠. 역사의 기록이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이런 걸 좀 열람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고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절대 이번에는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민감하고 이런 이슈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국론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저는 그런 판단을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원래 오늘 저희 대담에서는 지난 2, 3주간 이제 국감을 좀 정리를 하는 대담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회고록 쪽이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국감 지난 2, 3주 이제 3주죠. 네, 이제 첫 주 파행을 빼면 2주를 동안 진행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23일 날이었잖아요. 예. 그 김재수 농림수산식품 장관 그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국감이 거부됐고 파행으로 갔던 네. 겁니다. 단식이 멈춘 다음에 국감이 정상화가 됐는데 국정감사에서 계속 미르 문제, K스포츠 재단 문제 그리고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의혹, 네. 그리고 전경련 해체 문제 이런 문제가 교육문화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획재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감은
그 미르에서 시작해서 미르에서 끝났다. 그리고 규명된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의혹은 계속 제기됐고 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일단 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정황상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워낙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게다가 또 최순실 씨 딸의 뭐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여러 가지 학점 특혜 의혹, 문제까지 예. 계속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단 예.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은 어쨌든 엄호, 비호, 감싸기로 일관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예. 여기에 야당은 뭔가 이 시쳇말로 한 방이 없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에 가깝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그래서 야당은 좀 무능한 면이 좀 있었고, 여당은 여당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당의 친박 핵심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이 많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 새누리당을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 몇 분들은 어쨌든 청와대를 엄호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부로서의 일각으로서의 집권당의 모습보다는 거의 청와대를 너무 의식한 그런 국감이다 보니까 뭐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국감이 뭐 무용론도 많이 제기되고 합니다만 이번 국감은 정말 어느 때 국감보다도 부실한 국감이었다. 일단 파행으로 시작된 그것이 결국은 파행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단지 이제 내일 모레 그 운영위원회 국감이 남았잖아요. 거기 이제 안정범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죠. 예.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참석을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게 마지막 남은 뭐 하이라이트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짧게 지금 이제 최 교수님이 운영이 전망해 주셨는데 이제 네네. 소위 연장전 개념에서 다음 주에 운영이 열릴 텐데 청와대 기존에는 이제 무대응 기조였잖아요. 운영에서 좀 어떻게 청와대가 대응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안종범 수석은 나와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저 우병우 수석은 끝까지 안 나오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뭐 청와대 국감이라고 특별히 다를 건 없고 오히려 야당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그런 강경한테도 마지막까지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F 학점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은 또 이렇게 모르쇠로 방어만 하고 야당은 이렇게 윽박지르기로 특별한 증거도 없이 말 의혹만 가지고 치고받다 보니까 그냥 날 새버렸어요. 예? 정세균 의장의 그 김재수 장관한 그 뭡니까 해인결의안 촉구 문제를 며칠 또 낭비하고 이러고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막대한 400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어디서 낭비된 이런 거는 한마디도 보도도 안 되고 말이죠. 엉뚱한 문제 가지고 소모해버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치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